네, 안녕하세요. 스픽스 우리 청취자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그동안 계속 제가 패널로만 참석을 했는데 오늘은 뭔가 새로운 프로를 만들어서 제가 또 진행 비스무리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주의 토크살롱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도 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톡샵 살롱에 우리 살롱 멤버로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백운계 정치본색에서 이장님이신데요. 이장님 오늘은 이장님이 아니고 굉장히 세련되지셨어요. 저 이현주의 토크 살롱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나비 넥타이를 잘 안 보는데 오늘 열심히 옆에서 보조해서 네. 지금은 약간 근엄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네. 아주 재밌게 제가 방송을 한번 점점 이렇게 달라집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계속 봐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오늘 저희 진면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춘생 국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국장님이 되게 익숙합니다. 그렇죠. 정춘생 국장님은 저하고는 한 10년 넘게 2012년. 네네네. 그래서 정말 가까이 지냈었는데 어느 날 조금 멀어졌다가 네, 그래도 여전히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잘 지내고 있고요. 이현주 의원님 방송 나오는 것 아주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활약을 기대하고 있고요. 이현주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2012년도 영입인재로 오셨죠, 우리 당에. 맞아요. 예, 네. 그때 그 당시 제가 여성국장을 하고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 여성 공천을 위해서 나는 실무자로서 열심히 뛰었고, 그때 정말 당당하게 광명에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사선 국회의원신 전재희 의원을 꺾고 네. 당선됐고, 그 후에 굉장한 활약을 하시다가 말씀처럼 잠깐 나가셨다가 멀어졌다가? 네네. 지금 열심히 활약을 잘 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변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참 10년 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사이에 저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까? 그래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숙해졌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옛날엔 저 아줌마 다 지금은 됐죠 네. 뭐.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지성과 미모 그리고 뭐 좀 안 어울리는데. 왜냐면 지금 그 댓글로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정계환 이장의 복장은 웨이트 복장이다. 웨이트 복장은 웨이터 복장. 예. 네. 웨이터 치고는 좀 너무 이렇게 무게가 있으신데요. 하여간, 네, 앞으로 웨이터,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신사 역할 많이 해주시고, 우리 박유진 서울시의원님. 예. 네. 오늘 웨이터 옆에 앉아서 예.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어요. 예, 이제 오. 열심히 마케팅 하던 회사원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느닷없이 좀 인생의 행로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 윤석열, 김건희 두 분 때문에 인생의 행로가 갑자기 바뀌게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러니까 두 분이 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나가시려고 했어요. 예, 웨이터 옆에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 보통 웨이터 옆에 앉는 사람들 다 기도라고 얘기하죠. 제가 웨이터하고 옆에 또 인물이 네. 뭐 괜찮습니다. 아이고, 예. 보통 저는 딱 얼굴 생긴 거 보면 바로 시골 출신인 게 확 드러나잖아요. 이분은 약간 이제 까도남, 좀 까칠까칠한 도시 남자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회사원분들, 예, 갑근세 내는 분들, 이런 대다수의 주권자분들의 마음과 정서를 잘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크살롱 기대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트 칼라를 대변하시겠다. 네, 우리 정춘생 국장님은 또 많은 여성들의 또 호프신데, 네, 우리가요 이 프로그램을 살롱이라고 또 이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어떤 강의도 아니지만 여하튼 어떤 사안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잼버리,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한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어요. 그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네. 그렇고요. 이걸 보면서 요즘에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국가가 무엇인가, 그죠? 국가가 무엇인가.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에 1년에 이런 사태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서 국가가 무엇인지 하고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을 우리 이장님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이장이라고 해주면 뭐 더 편하고 좋고요. 저는 제 기억 속에 국가는요, 약간 절대선 같은 데는. 절대성. 왜냐면 위험이 일단 있고, 국민들은 그 국가의 결정을 있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또 때로는 국가가 하는 것은 실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실수가 있다. 이런 생각 별로 해본 것 같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는 국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야, 국가도 실수를 하는구나. 또 실수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짓말까지 시키구나. 또 국민들 이렇게 갈라치기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국심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애국심이 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맞서 싸운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독재 정권과 싸웠다. 그때는 이제 무너뜨려야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인으로서 이제 권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권리도 다 이제 갖고 있는데도 국가가 요즘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뭐 국가가 이래서 되겠나? 왜 저렇게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 국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아주 없게 하는데, 제가 좀 더 박력 있고 재밌게 네. 좀 있다가 이제 사례를 들려가면서 한번 그쵸.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좀 근엄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또 제가 잼버리 오송 지하차도 이태원 참사 얘기했지만, 또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건도 뭐 좀 있으면 방류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국가가 무엇인가 하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시의원님 보실 때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네, 심호흡부터 먼저 하고. 네, 아까부터 이 주제는. 괴로워서 이 시작이라고 하시니까. 이 주제는,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사회 시간 때 단골로 나온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아닌 것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숙제하던데 보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 뭐냐면 1번 국민, 2번 영토, 3번이 주권입니다. 공부 그러니까 잘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국영주가 누구냐 막 이런 거 외우면서 했는데. 국영주. 예, 자, 다시 한번 예. 우리 보시는 분들 집중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가 한 줄 정리, 이현주 토크살롱의 한 줄, 국가 3요소는 국영주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창시절에 배웠던 생각을 다시 돌이켜 대입해 보면, 자 보세요. 지금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대통령의 정치력, 대통령의 존재 의미,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영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코앞이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오늘자로 기사가 나갔습니다만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이미 수산물 불안해서 못 먹겠다라는 여론조사가 70% 넘었어요. 주권. 지금 과연 바이든 날리면 같은 사례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국가란 무엇인가, 오늘 이 토론 주제 네. 심호흡하고 정말 열심히 달릴 겁니다. 국가의 3요소. 네. 이렇게 또 요점 정리도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잼버리 이제 사실상 뭐 종영하고 이제 철수하잖아요. 근데 또 철수를 그냥 하긴 좀 뭐했는지 이걸 이제 K-팝 공연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상암동에서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예. 지금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가 안 오던데 어쨌든 상암동에서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뭐 BTS 그죠? BTS한테 또 와가지고 하라고 막 또 강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아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1년에 공연 강요하는 거. 국가 권력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 갑질. 그러니까 사고는 정부가 다 쳐놓고 왜 그 뒷수습을 우리 문화예술인 특히 K-팝을 상징하는 가수들한테 뒷수습을 하게 하냐. 그리고 가수들한테만 삽질을 하는 게 아니고 축구 팬들한테도 삽질을 하는 거고요. 축구가 취소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고척에서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 야구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BTS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뉴진스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KBS 주말에 뮤직뱅크라고 있습니다. 그걸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걸 나오느라고. 취소시키고 공연에 나오도록 하고 이야말로 정말 전 국가적인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그 전쟁 때 전시 때 국가 총동원령 내리면 옛날에 그 그런 나치 방식인 이런 것 데서 같아요. 이렇게 막 그 연예인 저기 뭐죠 음악인데 예술인데 총동원해서 선전 선동시키고 하는 예, 개별수 뭔가 나오고. 그런 예. 느낌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국가 권력이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가 권력이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학생들을 수업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할 일과 학교가 할 일과 학생이 할 일이 달라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수업 다 빼고 바깥에 나와서 풀 뽑아라. 뭐 어디 가서 청소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냐고요. 국가가 더욱더 이 BTS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대한민국 출신이지만 글로벌 스타다가 아니고 이 움직이는 일종의 대기업 같은 그 이런 데를 야 너희들 와서 공연 좀 해? 야 왜 안 와? 그러면 하이브라는 이제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겁날 거 아니에요. 세무조사 받고 또는 다음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압수수색. 그렇죠. 뭐 그런 걸 상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판단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지? 민주주의에서 저는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권력은 나 것이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야 좀 와줘.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런 말을 했다. 직원들한테 젊은 친구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 보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이게 지금 이번 정부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 그런데 이 연예인들 내지는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행동의 자유, 또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상황에서 일종의 뭐 직업 선택의 자유의 일종이죠, 이것은. 그래서 자신들이 공연을 하고 안 하고를 자신들이 결정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가 강제하고 있거든요. 마치 징발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징발은 강제동원, 우리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하듯이.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요. 이 징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법의 근거라는 거는 입법이니까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게 전시에 총동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긴급 사태인 경우죠. 그죠? 그거 말고는 사실 법으로 정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이 완전 헌법 위반이야. 그죠? 네, 헌법 예.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는 형사법적으로는요.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예요.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 그 다음에 그 해당 공무원은 직권남용. 근데 이렇게 막 국정농단의 그 수사를 앞장서서 해갖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러니까 저는 막 너무나 그 앞뒤가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 응?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는 장소에 문화예술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이 있죠. 북한 맞아. 북한도 아니고 대통령의 한마디 그리고 국가 관계자의 한마디로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K-팝을 선도했던 이 가수들은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무대 세팅뿐만이 아니라 노래 기법 그리고 안무까지 해서 수개월간에 걸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김연아 선수한테 맨 땅에서 피겨스틱 해라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들이 분노하는 거고 갑자기 국가가 군대가 있는 진과 제이홉이 가 있는데 갑자기 와서 공연하라 그러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능하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정말 후졌다. 옛날 군부독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군부독재는 그렇게 했습니까? 갑자기 세계적인 연예인을 갑자기 오늘, 내일, 뭐 며칠 안에 당장 나와.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을 두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죠. 또 자발적 동의가 전제된다면 그쵸. 할 수 있는 네. 거고.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네. 글로벌 스타를 부른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다 아미 치사하고. 입장에서 보면요. 열받는 그 미국 거죠. 대통령을 하루 만에 어디에 있던 사람을 어디로 불러내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일정조차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애들이 장난감도 아니고 또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 스타로서 전 세계에서 한류를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대한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최초에 이런 발상을 했던 사람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약간 이제 연막 피우는 게 국방부 이런 데하고 또 동원을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저렇게 애들을 불러내도록 설득하라는 이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방위 왜냐면- 소속인 성일종 의원이 네. 바로 얘기를 성일종 국방부에다가 지시하듯이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BTS 멤버를 야 너희 가야 되니까 가 이렇게 하는 이 행위를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이거는.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말한 단어 5가지 뽑으라 그러면 이 국민들이 외울 정도예요. 자유. 몇 가지가 있죠. 아, 예, 자유, 자유. 네. 그다음에 카르텔. 뭡니까? 카르텔. 문재인, 문재인. 네. 예.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제 노조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조와 지금 시민단체. 이 5가지 키워드가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5가지 키워드가 발언되는 세계관은 이미 법 위에 굴리면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사고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해병대 수색 뭐 구명조끼 없이도 빨간 해병대 티를 내는 게 더 중요해. 이런 판단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해서 그런 일들이 참사가 벌어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잼버리 이 막판에 이거 회복은 그냥 케이팝 가수들 와서 회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고하는 거죠. 절차와 과정의 중요함을 알고 있는 네. 조직과 세력이라면 이런 식의 의사결정 할 수 없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 정신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지금 이런 벌어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저는 그 오송 지하차도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해병대원 얘기를 했는데 아니 최근에 보니까 기사들 중에서 그 해병대원을 그 순직한 해병대원이 순직한 그 사건을 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라고 했을 때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아 이게 뭔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단장까지 물으면 대한민국에서 멀쩡할 사단장이 누가 있겠냐 이러면서 지금 그거를 덮으려고 했던 그런 지금 정황이 나왔거든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어쨌든 이 정부는 참사든 사건 사고가 나든 윗선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 다 뒤로 빠져 있고 정말 일선에 고생하시는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하는 선에서 그리고 그렇게 또 언론들이 어쨌든 그 방향으로 몰아가요. 그 선에서 잠재우려고 한다. 이 역시도 다 수사를 해서 이 책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을 다 그 삭제하라고 지시를 한 거잖아요. 네.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당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이제 조금 더 제가 사건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예. 해병대 대원이 구명조끼 안 입고 이제 들어갔다가 사실은 그걸 주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순직을 한 사건에서 이걸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사를 하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이 이제 결과가 이제 사단장급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다가 이제 이첩을 한 걸로 이제 일단락을 할 예정이었대요. 근데 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조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결재까지 받았는데 그리고 그 결과를 유족들한테 설명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31일 날 완전히 반전이 돼서요. 국회 보고하고 언론 브리핑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갑자기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원래 장관은 이 해외 출장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긴급 회의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했느냐, 아까 말씀 잠시 하셨는데 이 수사단장한테 뭐라고 했냐, 국방부에서 경찰 이첩할 때 그 혐의 사실 등을 적시를 하지 말고 그 이첩하는 거를 좀 보류 좀 해라. 갑자기 전부 다 얘기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아 이거는 법리 검토를 좀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어떻다, 응? 뭐 실수가 있었다 뭐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건 뭐 이상하다, 그죠? 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막 의심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31일 날 어떤 관계자가 지금 이제 폭로를 한 건데요. 대통령실 30일에 대통령실 회의 이후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이 대통령실 회의 이후에 나왔다. 그 얘기를 군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윗선 개입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지금 막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얘기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책임을 지게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책임 안 질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이게 1년에 지금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 책임을 져라라고 하니까 이상민 장관 법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하차도 사건을 비롯해서 수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라 어째라라고 하니까 계속 나타나지도 않고 있죠. 잼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는 서로 내 탓하면서, 특히 이 정부가 지금 현재 권력인데 지나간 정부 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장님 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서 책임을 묻게 되면 이제 저분들의 역량을,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추정해 보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책임 물을 거 아니냐. 네. 대통령 아니면 총리까지 물을 거 아니냐. 총리 다음에 장관까지 할 거 아니냐.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 아니냐. 국방부 장관 밑에는 해병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게 되면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어느 시점에 완전히 잘라줘야 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생각이 있겠죠. 네. 이현주 의원이 한 번씩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으로 책임에서 회피하려고 할까? 걸려들면 끝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겠죠. 어느 시점에 이거 그냥 국민들이 대충 넘어가서 끝내자 이렇게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무리하더라도 무조건 초장에 초전 박살하듯이 딱 잘라내고 책임에서 면탈시켜주는 것이 자기들의 생명을 부지하는 데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저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요, 실무자들이나 그런 밑에 일선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죠?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윗선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책임을 지면서, 야 이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적극적으로 이 어떤 구조 활동을 해 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우리가 괜히 나서면 나중에 가서 나만 문제될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냐라고 윤 대통령 맨날 그렇게 다그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문제다 사실은. 이렇게 밑에 일선에만 처벌을 하고 위에서 정무적 책임을 전혀 안 지는 게 실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이제 DP라는 드라마가 있죠. 예, 이제 시즌 1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즌 2로도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정말 말하고 싶은 주제가 딱 이거 하나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군대 내에서 사고가, 총격 사고도 있고 여러 사건이 있는데 모두 다 군대 왜 오냐? 나라를 지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왔던 젊은이들, 군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 왔는데 이런 도발적인 질문하는 겁니다. 왜 다 같이 나라를 지키고자 왔던 군인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런 참극에 대해서 언제나 국가는 빠져 있었던 거냐. 이 질문이 그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였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국가란 무엇이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저희 패널들 모두가 다 마음 한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약간 참담함과 답답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주권자 모두가 묻는 질문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냐는 거예요. 왜 계속 일어났던 일련의 사고들을 누구라도 책임이 많은 사람이 앞장서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모습은 볼 수가 없고, 이게 제 책임입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에게만 당신의 책임이야 라고 꼬리를 자르고 있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자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나라냐, 이게 법적 국가냐. 책임과 정무적 책임이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다르죠. 그러면 그 어떤 정무직, 특히 장관이란가 고위공직자의 정무적 책임이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선출하는 이제 권력, 권한의 위임자가 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네.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것을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받은 권력이지만 내가 임명한 사람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의 이런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달래주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재발 방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만들어야 하고, 책임은 정확하게 물어서 법적 처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움직였던 일종의 프로세스 같은 것이었거든요. 이제 이걸 원천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뭘 잘못했느냐? 권한이 많은 사람이 책임을 많이 원래 지는 거예요. 네. 이거 자체를 대통령부터 안 하는 거야. 아, 권한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책임도 많이 진다는 것이 우리 국가가 운영되는 일종의 원칙 같은 거예요. 그런데 권한은 다 행사하면서 책임은 아예 안 지고 밑에 사람 주면, 아까는 네. 억울하다고 하셨죠. 억울한 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다음에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절대 밑에 사람 먼저 움직여서 몸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네. 났으면 손해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정말 생명과 안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수사해서 어떤 놈 처벌하지, 밑에 놈 다 조지면 결국 법적 책임 묻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에는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권한 많은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 나라가 되어버리니 모든 국민이, 공직자가 책임 다 안 지려고 한다. 이거 나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법적인 처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대통령, 장관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적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선에서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법적인 처리를 하다 보면 일선에서 이 매뉴얼대로 이 사람이 이 법대로 이행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다 보면 그야말로 좀 말단 공무원들만 처벌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정의롭고 옳은 것 같지만 절대로 정무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정말 사법적 처리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는 이런 그 전략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아까 제일 처음 주제를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 주제를 던졌을 때 굉장히 무겁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 대표님과 진행을 하시는 이현주 의원님의 그 국가가 지금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던졌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늘상 있는 해마다 있는 축제에서도 안전을 보장 못해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그 정말 몇 년 만에 있는 국제대회에서도 하나도 안전과 국민의 그 안보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리고 재난재해 있을 때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인 게 살인 예고 하면서, 그리고 테러 하면서 지금 190사건이 그 입건이 됐나요? 그 중에 또 10대가 또 50% 이상 있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안전도 국가가 지금 책임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대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간 군대에서도 우리 국가는 군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누굴 믿고 정말 혈세를 내면서 살아가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보태면 이렇습니다.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국가가 나를 지켜주느냐 아니냐라고 질문할 때는 누군가의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나를 지켜준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겠죠.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이겠죠. 좀 더 가면 정치인이겠죠. 국회겠죠. 사법부겠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사람이 모여서 계약에 의해서 국가와 개인이, 시민이
어쨌든 그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위임받아서 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위험하다, 국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가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엄연히 존재하죠. 그러나 국가가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고 집권당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자기의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안 하느냐. 나는 언론의 책임이 엄청나게 있다고 보죠. 언론의 책임. 언론의 책임이 엄청나게 있죠. 지금 대한민국 언론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통령의 행동, 대통령의 정책, 정치인의 집권 여당의 이런 제대로 이렇게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더 망치고 있는 쪽이 언론이다. 대통령을 보태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을 더 망치는 게 언론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지난번 방송 때 좀 약간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책임의 크기는 권한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네.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제 우리 이장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책임의 크기는 권한의 책임의 크기와 크기는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 예. 네.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거죠. 지금 질문이 우리가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인류 문명 사회의 출발의 역사적 과정, 이런 거를 이렇게 막 고상하고 멋있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가라는 존재가 왜 탄생하게 되었던 거냐면, 네.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죠. 네.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법칙들이 생태계가 굴러가는 기본 원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아요. 라는 답변이 국가의 탄생이었던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모든 주권자들이 SNS상에서라도 이제 나의 조국은 각자 도생의 사회로 전락해버렸구나라는 탄식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 적자생존, 각자 도생, 이런 말들의 가장 분명하고 정교한 대항점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사회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동안의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지금 다시 거대한 역사적 퇴행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각자 도생에서 누가 나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라는 질문을 2023년에 하고 있다는 것이 네.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그 2017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촛불 집회 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이게 나라냐라는 이게 나라냐. 건데, 저는 그 이게 나라냐의 그 함축된 가장 큰 의미가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뭐 이렇게 아주 유식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이런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아까 국가의 3요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가 어떻게 탄생해? 결국에는 이 무질서한 상태, 그죠? 우리가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 왜 무정부 상태라고 하냐면 국제사회는 어느 정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질서를 잡아서 나쁜 사람은 처벌하고 좀 잘한 사람은 뭔가 잘한 나라는 좀 포상도 해주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질서가 없는 거죠. 기준도 없고. 그래서 약육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는 정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이 어떤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의 밀림과 같은 무정부 상태에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정부를, 국가를 운영을 하게 하고 권한을 위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 사회의 질서를,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의 질서를 좀 지켜서 우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너무 심각한 게요, 그 각자 지금 이 국가의 역할과 책임, 이 국가가 처음에 탄생하던 이런 국가 역할 자체가 지금 무너져서 각자 도생이 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요, 무슨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
복지 문제라든가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논쟁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죠? 네. 뭐 복지, 그다음에 뭐 사람의 어떤 기본권이 어디까지 확대될 거냐, 뭐 기본소득 이런 거는 매우 사치스러운 얘기고, 지금은 우리 아주 근본적인 얘기, 질서를 누가 담당해서 책임지고 질서를 교통 정리를 하냐. 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교통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게 국가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태원 참사 정말 말씀드릴 때마다 막 가슴이 저릿한데요. 6시 34분 최초 신고였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10시 15분까지 최소 3시간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60건이 넘는 신고들이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이 나라.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이번 오송 참사가 거의 똑같이 재현됐던 거죠. 이태원 참사와 맥락상 거의 결이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신고도 계속 있었죠. 들어가죠. 그죠? 예. 신고가 있었어요. 저는 네. 제가 실명 내걸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 탄핵 인생 걸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던 것은 이번 붕장어 먹방이 결정적인 계기였는데요. 5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쟁 상황이 아닙니다. 비가 좀 왔다고 수해가 났는데 모두 51명의 자국민이 돌아가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은 뭐여야 할까요? 분향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갈시장으로 날아가서 붕장어에게 물리는 그런 사고를 장어 열사.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 호쾌한 웃음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감정으로, 특히 오송의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로 선을 넘어간 행동입니다. 제가 좀 보탬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우리도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연민을 느낀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 의존하고 공권력에 의존할 때는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구출해 줄 수 있겠지. 우리 국가는 나를 버리지 않겠지. 이것은 기대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연민이 없다는 점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것을 나의 일처럼 스스로 투영시켜서 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신세계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권력을 획득한 것이고 권력을 소유한 것이고 그 소유한 권력은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인이나 착오가 아니에요. 완전히 국정 운영의 원칙을, 원리를 깡그리 깨부수는, 사실은 저는 법 파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정치적 원리, 정치적 도의,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련의 지금 행동이나 그리고 그걸 국민한테 쇼잉하면서 막 광분하게 만드는 것들은 정상국가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특이하고, 그리고 특정한 사상과 종교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 장어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손으로 붙들면서요. 이게 국민적 정서하고 너무 다른데 거기서 막 깔깔깔 웃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약간 좀 반문명적이지 않아요? 폭력적이든 야만적인 대표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잼버리 문제도 이게 크게 사건화되고 국제적 망신살이 된 계기가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폭염 속에서 대통령 온다니까 굉장히 보안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 청소년들이 떼 앞에 서서 8시간 이상을 보안 검색을 당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 수백, 1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막 탈진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 모국에 부모들한테 소식을 전하고, 그 부모들은 또 대사관에 또 항의 전화하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때부터 망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 해맑게 대통령 부부는 와서 그렇게 행사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탈진이 시작되고 막
그 행사가 엉망이 됐던 거예요. 소방 당국에서 그때 중단했으면 행사를 좋겠다. 중단하라고 권고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 재난이라든가 소방의 총 책임자 그 컨트롤 타워는 누구냐?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연민 말씀하셨는데 전 사실은 개인적으로 연민 같은 기대도 안 해요. 그 사실 공감 능력이 굉장히 없는 분이라서 그 좋다. 연민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책임하에 있는 국민들인 거예요. 자신한테 주권을 위임한 자신의 책임이에요. 컨트롤 타워고 그러면 책임감조차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책임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어떤 조직의 장이라면 그 조직에서 어떤 행사에서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나면요. 그 장이 책임감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 이러셨는데 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뭐냐? 그럼 우리가 국가는 없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짚어보면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면 해야 할 일 안 하게 되느냐? 나의 권한은 이거밖에 없는데 책임은 내가 윗사람들 책임까지 다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무언의 항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책임은 권한이 전폭적으로 주어지고 책임도 그에 비례해서 되는 사람들은 장급들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마치 조선 후기 때처럼 일반 밑에 그 일선에서는 정말 많은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떠안고 있는데 장급들 수장들이 책임지지 않는 이 행태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 아닌가, 그죠?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는 나라의 거예요. 기강이 이제 무너졌고요. 공직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하는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애들 검문 검색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탈진하게 만들고 그 누가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대통령이 나와서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 손 흔들고 가고 네. 이제 이런 이제 행태를 좀 보이면서도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는 첫 출발이 대통령의 개영식 참석이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너댓 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체감온도 한 40도 되는 데서 애들 네. 줄 채워서 그 뭐 검문 검색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오질 말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본인의 자식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런 행사에 참여했는데 돈을 한 600만 원, 국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던데 어쨌든 주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땡볕에서 몇 시간 동안 줄 서가지고 검문 검색 받고 있다. 당장 알아차리고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진짜 뻔뻔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는 손 흔들고 갔으면 거기서 애들이 픽픽 쓰러져가지고 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어요. 사과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과하면 나중에 법적 책임 올까 싶었어요. 잼버리 대회 그러니까요. 보면서 저는 외신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지없이 맞아요. 감출 수 없이 공개가 된 거죠. 정말 최악이었던 건 뭐냐면 그 잼버리의 그 처참한 현실이 알려지고 나서도 했던 말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가 먼저가 아니고요. 이거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됐던 일이다라고 전 정권 탓을 한 겁니다. 팩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잼버리 대회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냐? 1179억이에요. 1179억 예산 중에서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었죠. 2022년부터 썼던 돈이 1014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약 한 12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1000억을 다 2022년 이후에 집행한 거예요. 장관 세 분이 다 운영집행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인 겁니다. 네. 그렇게만 따지면 870억 이 정권 하에서 집행된 거거든요. 지금 세상은 이미 집단지성의 사회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습니다. 자료 다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이 질문 하나를 꼭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잼버리 대회가 잘 됐었다면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도움 때문에 잘 됐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개회식 참석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놓고서 행사가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오니 이것은 다 문재인 탓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떤 주권자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이 정권에서 이 나라에서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그게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언제 얘기했었어야 되냐면 정권 교체된 직후에 그 얘기를 했었어야 그럼요. 돼요. 아, 우리가 정권이 교체돼서 권한을 다 이양을 받아서 점검을 한번 쫙 해봤더니 그전 정권에서 이만큼 썼는데 이게 제대로 안 쓰였더라. 준비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준과 여러 가지 다시 총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잘 하겠다. 이 얘기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작년에 했더라면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때까지 1년 넘게, 그죠? 1년 거의 반 넘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뭐 문재인 정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잘 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게 실패로 끝나니까 그때서야 이거를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좀 보태면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논리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 1170억이었는데 이거를 뭐 지난 이제 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 그러니까 한 7, 80% 썼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과거 정권을 평가해서 이렇게 진작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 뭐 요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참 정중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저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니 43,000명이 오기로 한 그 장소에 한 몇백만 평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애들 그 더운 데서 검문 검색한다고 애들 100명 쓰러졌죠. 아니 물구덩이가 파여 있으면 물구덩이 그 배수로 내면 되지 이게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늘이 없으면 텐트를 몇 개 더 치면 되고 부족하면 텐트 붙이면 되잖아요.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런 부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월 안에 누군가가 책임자가 가서 점검을 해보고 야 이거 이런 문제가 있겠다. 목이 너무 많다. 요즘 예전에 그 목이 방역차 있지 않습니까? 계속 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수로 없고 자 목이 많은 거 제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천막이 없는 건 천막 치면 되고 그래도 걱정이 되면 냉방자 같은 거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손님 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활용합니까? 자원봉사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기에 자원봉사 좀 오셔서 애들 물을 좀 더 잘 떠주고 이게 지금 돈하고 관련된 일입니까? 국가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이게 돈이 없어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돈이 있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4만 명이 묵어야 되는 공간에 천막이 없고 배수로가 없고 모기가 많아서 생긴 문제를 무슨 전 정권, 현 정권 예산을 그때 썼다 안 썼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데 지금 이것을 전 정권 탓을 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국민의 인정을 받습니까?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글을 남겼죠.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인수위도 없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죠.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8개월 전이었어요. 고작 8개월 전에 상황을 봤더니 너무 처참하더라는 거예요. 왜? 주경기장 완성도 안 됐고 강원도와 올림픽 개최위원 준비위원회 의사소통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수석을 TF 단장으로 해서 매일 회의하면서 매일매일 조여가면서 그토록 칭찬받는 평창동계를 만든 거거든요. 자, 이번 잼버리 대회 두 가지 꼭 얘기해야 됩니다. TF,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TF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차원에서라도 TF 있었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서로 이런 일들은 부서 간의 칸막이 다 터고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어떻게 자원과 인력이 제대로 투입되고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정리되는지를 책임 있게 가르지 않으면 모두가 칸막이 안에서 각자 일하는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여지없이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칸막이 행정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사실은요, 칸막이를 트고 이게 전부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막 일을 하는 분위기가 되려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뭔가 좀 그래도 권한이 좀 센 사람이 이거 틀어주고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한 게 이거 아예 팽개치는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네. 여가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데요.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힘이 실릴 수가 없고 이게 곧 폐지될 부처의 장관이 물론 그분이 그렇게 나서서 한 것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밑에 일선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해달라고 해도 될 리가 없고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모집해서는 이게 안 돼요. 전국에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당이 되겠느냐. 이것도 아마 전라북도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네. 조직위원회 모든 준비와 설치 이 부분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장관으로 돼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또 김현숙 장관은 가면서 자는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간다. 이런 답을 또 했던 사람이라서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이 행사를 준비했겠느냐. 근데 이제 올해 보면은 원래는 조직위원장 1인 체제인데 올해 3월에 그 문화체육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3인 공동 체제로 하고 그리고 전라북도 국회의원 1명 그리고 그 스카우트 연맹 총재 한 분 해가지고 5인 공동 체제로 해요. 근데 일이 안 되게 하려면 공동 체제로 하면은 정말 일이 안 되거든요.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가부 장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안 않았다는 거, 현장에도 거의 점검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오면서 정말 대실패의 역작을 남기지 않았나. 정말 국제적으로 대망신살이 뻗쳤다. 정말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상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후진국 대한민국 이런 상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거 지금 하루아침에. 국가란 무엇인가 토론하다 보면 밤새겠는데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죠. 지금 이제 네. 정치란 무엇인가, 대통령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도 이어서 그냥 한- 네, 이어서 네. 아니 그냥 다 이야기를 지금 좋을 것 사실은요 같은데요. 섞어서 다 얘기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네.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도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다 떨어져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제 이 정치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야 이거 어떻게든 내가라도 도와서 해결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네가 잘못했어. 네 탓이야.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고요. 특정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논쟁은 하지만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걸 가지고 문제 맞아요, 없다고 진짜. 우기는 거는 저는 처음 봐요. 우기는 거. 우기는 게 보통 네. 우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게 바가지로 남탓. 덮어 씌우고요. 덮어씌우고 그리고 남탓.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네. 그리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팽 돌았어요. 권한 행사 막 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언론인 출신이지만 야, 언론이 이것을 대통령의 발언 또는 집권 여당의 발언 자체만 놓고 그냥 균형감 있게 해버리니까 원래 본질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정말 언론 나쁘다. 나는 기자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주라든지 또는 자신의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어요. 거짓말을 시키는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만 하면요. 그걸 그대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욱더 이제 저렇게 전행과 사실 폭력적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이제 제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으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정말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저들은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술자리 가잖아요. 네. 막 혼자 흥분하면요. 약간 옆에서 척언하게 봐요. 네. 아직도 처리 없이 저렇게 떠들고 있나? 아직도 기대를 하고 기대를 있나? 하고 있나? 그저 기대를 하고 있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아직도 미련이 있냐? 아니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냐 이런 이제 표정도 있어서 이미 각자도 생성했는데. 그리고 30%의 콘크리트 지지라는 게요. 네. 그런 거짓과 선동과 사실 왜곡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해주는 층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마음대로 하는
저런 이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를 한다는 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지를 하고 이게 힘을 실어서 뭔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을 갖다가 내가 함께 동의하는 이상이 잘 실현되도록 하자인데 지금은 이 지지의 의미가 좀 왜곡돼서 정치에서 지지가 아니라 저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해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요 어디 이렇게 무슨 그 아이돌 스타를 지키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지지는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방송이니까 네.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차고 넘칩니다. 뭐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공직선거법 250조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세 가지나 명백하게 어겼어요. 첫 번째, 나의 장모는 10원 하나 피해받은 적 없다. 네. 피해준 적 없다. 허위사실. 50억 손해봤지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음. 명백하게 허위사실이죠. 두 번째, 김건희 나의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손해보고 절연했다. 절연은 무슨 원금 17억 몇 해 전 돌려서 수익 10억 넘게 받았죠. 순수익률이 61%예요. 다 자료 드러났지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죠. 세 번째가 이걸 잘 사람들이 모르시는데요.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이 있습니다. 윤대진. 이분이 이제 매수해서 돈 받아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다가 그 사람의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윤석열 당시 중수부장이 그 수사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붙여주는데요. 그 소개한 당사자가 윤석열이에요. 네. 이건 변호사법 37조 위반 아주 더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범죄, 공직선거법 세 가지 명백한 위반은 대통령은 형사상 불체포 특권이 있죠. 지금은 소추될 수 없습니다만 이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공소시효가 단지 멈춰있는 뜻이거든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공직선거법 세 가지 위반만으로도 징역 5년 이하 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차고 넘치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공통된 얘기가 너무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좀 완곡하게 얘기해서 정말 정직하지 최악이죠. 않은 것 정말 같다. 최악이죠. 근데 참 이게 사실 우리가 법률가라고 하면 기본적인 정직성이 전제가 돼 있거든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법률가가 뭘 얘기를 하는데 판사든 검사든 간에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장모 최은순 장모가 그 뭡니까 그 사무소 위조 이걸로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게 은행 잔고서 위조를 해가지고 통장 잔고를 어디다 제출했냐면 법원에 냈어요. 소송. 근데 뭐냐면 100억짜리를 법원을 속이는 것 이것은 소송 사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국가 시스템에서는 사실은 사기라든가 기망이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황당하냐면 보통 사문서 위조는요. 사문서 위조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사문서를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수사를 어떻게 하냐? 사문서 위조만 죄를 걸어요. 기소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문서를 위조해서 그것을 행사하는 게 법원에 제출하는 게 행사예요. 100억짜리를 속였어요. 100억짜리를. 이게 그래서 소송 사기인 법기술자라는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법의 처벌망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법률가 출신이 아니라 법기술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중요한 게 이제 저는 그 차고 넘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네. 법 위반 이런 것 이제 얘기해도 좋지만 이걸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전 정부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정권도 그렇게 한 게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하면 또 넘어가 버린다.
이것을 계속 악용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지금 언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언론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편들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은 정신 세계가 우리하고 좀 다르고 국정 운영 방식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오히려 법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언론이 자기 역할을 아예 안 하고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 대통령은 잘못 뽑은 거예요. 그 뽑아놓은 국민들이 잘못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잘못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러나 우리 국가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그리고 제4부라고 하는 언론은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이것을 다루어져야 하는데 안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해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측근들이라고 치고 가해자에 동조하는 세력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느냐. 그러면 저는 언론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언론을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냐?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네.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언론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동조자를 만드는 이 행태는 도덕적으로 보면 더 나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기한 이장님이 진짜 나라의 인재소리를 100번이고 차고 넘치도록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갑자기 제 이야기를 좋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다른 이야기 아니 하는데. 언론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건데요. 자 보세요. 이 질문만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충격적인 체험을 아마 하실 거예요.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 주어 2개만 바꾸면 됩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의 땅이 축구장 12개가 넘게 있는 것으로 발견됐는데 그곳으로 예타 통과되고 모든 과정 다 통과된 15년의 수건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변경안을 냈다라고 가정해 보시라고. 주어 2개만 바꿔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의 땅으로 고속도로를 바꿨다고 어떤 세상의 보도가 펼쳐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강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언론이 갈수록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제 바톤 터치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보수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또 보면 또 그때 나름대로 언론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권력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거의 폭력적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럼 권력이 폭력적이든 아니든 그 강도가 달라질지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권력이 바뀌기만 하면 맨날 이렇게 널뛰듯이 하는 언론이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이것은 권력의 탓도 있지만 언론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폭력적인 권력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지만 항상 권력의 속성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런데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그 언론이 거기에 수긍을 해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그럼 나중에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권력만 바꾸면 다 해결이 되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권력만 바꾸면 다 해결됐어. 이제 대통령 바꾸니까 다 끝났어. 근데 그때 가면 또 그 권력에 또 이렇게 아주 비굴한 언론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내부자들을 보시면 언론이 권력에 따라서 춤추는 게 아니고 권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부심으로 운영되는 언론 사주들이 있는 거고, 저는 언론 사주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공보국장을 오래 하면서 기자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일선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도 하고 보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게 데스킹 과정에서 제목도 바뀌고 논조도 바뀌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언론 사주들이 건설업들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난 맞아요. 거죠, 지금은. 네. 그리고 이제 KBS도 민영화된다, MBC도 다 민영화된다, YTN도 완전 사용화된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한 대기업 재벌들이 진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활발한 취재 보도, 이게 기대될까?
이게 어쨌든 그 경영 그 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대한 미디어처럼 굉장히 대한 언론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네, 우리 네. 국민들은 기존의 정말 기존의 언론만을 믿지 않고 이런 언론들에서 대한 언론들에서 많은 정보와 진실을 지금 이미 얻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이게 맞아, 이게 당위야, 이렇게 가야 돼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사실은 별로 바뀌지 않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언론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적인 원인을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영화 같은 경우에 저는 민영화가 옛날에는 이게 너무 공공성을 상실하고 그냥 이익만 쫓는 거 아니야 언론이,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검찰이 실세가 됐잖아, 이 나라에. 검찰 국가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조금만 이 수사권을 갖다가 수단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그래서 어떤 권력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수사나 이런 캐비넷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협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화라는 게 이게 더 옛날보다 훨씬 더 위험해지고 있는 게, 그 민간 기업,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어떻게 기업이라는 거는요, 절대 이게 진짜 털려고 하면 이 그레이 에리어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배임처럼 계속 문제를 삼아가지고 협박을 해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검찰 수사권이 이런 식으로 장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언론도, 특히 민간 언론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 장군으로 찬양했고요. 인간 전두환이라고 찬양했고요. 윤석열을 관상쟁이 옆에서 앉혀놓고 왕이 될 사람인가 관상을 사주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수직 운동장입니다. 수직 운동장. 이 언론 환경에서 낭떠러진 지금 운동장. 독립운동하고 지금 얼마나 독립운동하고 있죠. 독립운동.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꼭 인정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언론이 이랬죠. 정권이 바뀌면 그래도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그 정권이 어쨌든 국정 운영을 잘하는 우리 그 허용 범위 안에서는 양해도 해주고 또 허니문 시즌 뭐 이런 게. 네. 그러나 그 최소한의 전제는 이런 것이었죠. 사실에 기반해서 진실 위에서 관점이 다르니까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집권당이나 대통령실, 청와대의 의견을 그래도 존중을 좀 해주자. 이제 이런 것들이 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검찰에서 혹시 수사할 수도 있으니까 권력에 밑비면 사주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더 큰 것은요, 실제 언론과 권력이 거래를 해서 그 언론이 필요한, 언론의 사주가 필요한 이익을 실제로 공유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홍보 예산 가지고 언론사에 몇십억에서 몇백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털어지고 안 준다 하면은 못 먹고 사니까 더 국가 권력에 종속하고, 지방에 가면 더 심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언론을 완전히 봉건영주처럼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산 집행권이에요. 광고 예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언론사는 대체로 밥 먹고 사는데 이상 없는 언론사예요. 건설회사도 가지고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유통회사 가지고 있는 데 있죠. 또는 뭐 잘 나가는 뭐 이제 이런 어쨌든 여러 이제 중견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더러운 돈이 더러운 돈을 만드는 것처럼 더욱더 권력을 스스로 성장하는 수단으로 쓰면서 결탁을 하고, 그 결탁이라는 것이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거래를 이제 관행화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력은 5년 만에 바꾸면 되죠. 언론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는 또 다른 언론이 나와야 해결이 되지,
이들은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는 대한 언론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저는 대한보다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나가야 된다. 대체 언론이네. 대체 언론을 대체하는 수단. 자, 정보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생산되는 정보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이 어느 순간 정보를 장악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정보를 쓰고 있다. 그럼 이것은 왜곡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정보의 주인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하는 언론을 만들어서 기존 언론을 다 뒤집어 엎는 수밖에 없지. 이들을 달래고 설득해서 너희들 다시 돌아가 이렇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쪽이어서 네. 더욱더 언론을 통해서 언론의 본연의 사명과 기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기성 언론과 전쟁하듯이 싸워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의 스픽스가 어떤 그 최전선에서 뭐 제대로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언론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지금의 이 상황들을 보면요. 이 정보가 이 뉴미디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지금 일반 국민들 대중들한테 많이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더디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룸들이 이제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는 상당히 생각해요.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긴 하지만 길게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뀔 것이다. 저 더디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요. 과거에는 개미 투자자들이요. 그냥 그 일종의 객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쥐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큰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개미들은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그 크기가 크단 말이에요. 덩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시장을 이제 좌우하는 힘이 우리한테 있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또 부작용도 있지만 저는 이게 세상이 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변하는 세상에서 이걸 우리가 잘 포착하고 거기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네,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제 언론 전면전 얘기할 때 언론 얘기하면 무슨 논조나 취향 관점으로 접근하시는데 이건 그럴 정도로 문제가 쏟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기름값이 리터당 1,800원이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로 계속 올랐죠. 정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설을 써댔습니다. 조중동은. 윤석열 정권 이후에 리터당 2,300원이 넘어가는데도 쓰지 않아요. 마치 신문만 보면 세상이 평온하단 말입니다. 자, 올해 2023년 경제 성장률 1.4% 하향되는 거. 진짜 위기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2% 언더 딱 4번 있었거든요. 오일 쇼크 때, IMF 때, 리만 브러스 사태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단 4번만 2% 언더이고 지금은 1.4%라는 숫자는 환란이 아닌데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다 3%대 평균 찍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1.4%로 믿을 수 없는 퇴행을 하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을 언론은 쓰지 않아요. 네. 이런 왜곡. 그러니까 저는 아까 네. 이현주 의원님 말씀처럼 더디지만 나는 바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러니까 그렇죠. 민생경제연구소의 제보를 받았고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 가서 폭로를 했던 것이 기사화됐고 이게 그 국민적 분노를 사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가가서 취재를 하거든요. 취재와 보도를 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미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상파 뉴스를 보고 그리고 종이신문을 보고 정보를 접근하던 시대에서 정말 변화가 다양한 있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 정보를 획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많은 변화가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스픽스가 40만을 넘었고 그리고 네. 100만을 넘는 유튜브 채널들이 꽤 있어요. 여기서 정말 진실들이 보도가 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기존의 언론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한다고 해도 국민적 분위기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 네. 유튜브 채널이 오히려 그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스픽스 구독자가 지금
50만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게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믿거든요. 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마무리 발언하시기 전에 중간에 광고 한번 하고 예,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네. 순간에도 이제 제가 최홍규 계속 이렇게 선생님 먹고 같은 싶은데 분은 지금 참고 있느라고. 분은 지금 최홍규 선생님이 슈퍼챗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 김대환님, 엣지유님, 잠자리 부대님, 토모님, 황박연님, 부드리 햇번님, 나도나님 푸드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의견을 많이 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 정어리처럼 무도한 정말 거대한 상해에 맞서서 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이제 에너지원이 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스픽스가 이제 47만 명을 넘어서 아마 8월 중에는 50만 명까지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50만 야. 명 정도로 이제 향해 갈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스픽스가 그래도 이제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지와 격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광고 잠깐 보고 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미너입니다. 여름 보양식. 전라도 목포에서 잡은 미너를 최고로 치는데 이 미너를 산지 직송해서 여러분들 집까지 29,900원에 보내드립니다. 미너 껍질, 불에 그리고 살코기 포함해서 29,900원입니다. 스픽스몰이나 더보기 링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가지고 뜯어가지고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요거 소주 2병 값입니다. 껍질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붕님께서는 또 슈퍼챗을 이렇게 감사하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첫방인데 정말 방송 잘한다는 또 격려글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스픽스몰에서 지금 민어 관련된 민어. 민어 관련된 이제 특별 판매 행사를 하는데 스픽스몰 이렇게 좀 열심히 애용해 주시고요. 제가 혼자 이제 홍보 잠깐만 하면요. 네, 저희들이 아까부터 지금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은 광화문살롱에서 만든 쿠키가 있습니다. 잘 나옵니까?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인데 여러분들 한번 맛한번 보시죠. 이제 먹어도 네, 네, 됩니까? 네. 아까부터 드디어 계속 먹고 싶었는데. 드셔보시고요. 네. 광화문살롱은 유기농 밀가루로 수제로 쿠키를 만들고 있고요. 이 제품이 실제로 하루에 한 20개 이상씩 계속 주문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데 요즘 소위 말하는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신 분들도 이거 먹어보니까 바로 건강을 느낄 수 있는 쿠키다. 심하게 달진 않고 그러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유기농 밀가루만으로 핸드메이드한 이런 제품을 아주 달지 않네요.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번 드신 분들은 2번, 3번 이렇게 또 애용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쿠키 선물하시거나 정말 드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광화문살롱 쿠키 제 이름을 걸고 나비 넥타이 이름으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광화문살롱 쿠키 화이팅! 오늘 이게 아무나 예. 광화문이란 말 붙일 수 없거든요. 근데 광화문의 품격, 가격이 클래스 없어요. 느껴집니다. 예, 가격이 끝난 겁니까? 33,000원인데요. 지금 스픽스몰에 가면 아마 히트 상품으로 올라가 있을 텐데 몰에 여러분들 가면. 네.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덕분에 스픽스몰도 또 매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에 들어가셔서 회원 등록해 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되니까 회원 등록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출연하신 분들도 회원 등록
꼭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언론까지 지금 쫙 한 바퀴 돌았는데요. 네.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만 하시고, 이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춘생 국장님 먼저 하실래요? 네.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도 논의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 앞으로 더 이상 전 정권 탓, 남 탓 좀 그만하시고요. 그 자리에 권한과 책임 그게 너무 무거우시다면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유진 시의원님. 정치란 무엇인가 이렇게 검색창에 치잖아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납니다. 그 학창시절에 우리 배웠던 그 마음 그대로 왜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지를 모든 국민분들이 거의 매일 되뇌이고 있거든요.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 꼭 명심하고 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기 전에 헌법 정신 회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장님. 저는 오늘 이현주의 토크 살롱 이렇게 탁 기획해서 출발하고 사실 좀 간청을 드렸거든요. 워낙 풍부한 지식 또 경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길래 좀 의미 있는 토크 같은 것도 필요한데 적격입니다.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현주 의원님 첫 방인데 성공할 것 같다는 직감 들었습니다. 지금도 댓글로 올려주시는 분이 이거 참 좋은 방송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제목을 토시살처럼 토살이라고 토살. 토크살로 야. 이현주 토살 잘 되겠다 이렇게 이현주의 해주셨는데 네. 이 프로그램이 오늘은 이제 한 1,800명 정도 동접이었고 다음 네. 주는 아마 3,000명 갈 거고요. 네.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5천만 만 명까지 달려갈 것 같으니까 이 프로그램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이현주 의원님의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일일이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네. 독자들과 아직 시청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좋은 훌륭한 윤활유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도 이현주의 토크살롱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진짜 힘차네요. 예. 하여튼 오늘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건,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건, 세계 잼버리 파행까지 어디에서도 국가는 없었어요. 누구 하나 사실 현장을 막 뛰어다니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또 진심으로 반성을 하거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실 높은 사람일수록 더하다는 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 지금 국민들 각자 도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이 적절한 지휘나 책임도 그리고 든든한 물적, 정신적 이런 안전장치조차 없이 우리 그 해병대 순직한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일선의 실무자들이요 지금 형사처벌, 민사책임 이 부담을 홀로 지면서 위험의 최전선에 그들만 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근대 국가로서 쌓아온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뭔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또 되새기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 제가 시청자들께도 권해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끝나면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정부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잘 되기는 글렀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끝날 텐데 그 이후에 우리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이현주의 토크살롱 여러분과 함께 잘 했고요. 정말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